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14장 조세와 소득 분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조세 부담의 귀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조세 부담의 귀착이다 라고 하면은요 어떤 조세를 부과했을 때 실제로 누가 부담을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귀착에 대한 분석 중에서 부분 균형 분석이 있고요, 일반 균형 분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분 균형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보고자 하는 곳을 한 부분만 딱 띄어서 보게 되는 것이고요. 일반 균형 분석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시장 간의 관계를 동시에 같이 살펴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세 부담의 귀착에 대한 실증 분석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초적인 논의를 한번 해볼게요.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누가 실제로 부담하는가? 인시던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말이 여기 나와 있네요.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조세 부담이 누구한테 돌아가는가? 그걸 나타내는 게 조세 부담의 귀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적 귀착이 있고요. 경제적 귀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적이라는 것은 조세법상에서 형식적으로 누가 세금 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업에게 고용주한테 네가 세금 내? 이럴 수 있고요. 근로자가 세금 내? 할 수가 있고요. 어떤 물건에 대해서도 생산자한테, 공급자한테 세금 내라 할 수가 있고 소비자한테 세금 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세법상으로 누가 세금을 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보는 게 법적 귀착 이렇게 되고요. 경제적 귀착이다 이렇게 되면은요, 요 경제적 귀착은 실제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가 라는 겁니다. 우리가 법적인 귀착보다도 실제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는가가 관심, 초점이 있기 때문에 요게 우리의 좀 더 관심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적 귀착과 법적 귀착의 그 차이점이 보이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자한테 세금을 정부가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생산자가 그 세금을 낼 수도 있지만 일부는 소비자한테 떠넘길 수 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세 부담이 다른 사람한테 시프팅 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전가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떠넘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떠넘겨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조세 부담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떠넘기는 게 강제로 떠넘기는 건 아니고 힘의 역학관계에 의해 가지고요 저절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조세를 부과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게 되는 게 조세 납부액에서 실질 가처분 소득의 변화폭, 그게 바로 조세의 전가 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진 않습니다. 이 정도 봐주시고요. 자, 우리 조세 부담의 전가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법인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법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게 세금을 때리는 것을 법인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냥 기업에 세금 때렸다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어떤 흐름의 순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가치가 창출되는 밸류의 흐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요. 이 사람한테 이제 세금 폭탄이 떨어졌다고 할게요. 여기 텍스라는 폭탄이 꽝 하고 떨어졌어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기업인 거야. 법인세 폭탄이 떨어져서 이 사람이 기업인데, 여기에 세금 폭탄이 꽝 떨어졌을 때 이 기업이 자기가 그 세금을 다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요, 여기가 앞에 있는 사람이잖아. 여기 앞에 있는 사람에게 소비자라고 할게요. 물건을 사는 소비자한테 가격 인상으로 떠넘기는 거야. 그렇잖아. 정부가 야 기업아 너 말이야 과자 만들 때 거기 세금 얼마 내?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과자를 생산할 때 얼마의 세금을 내? 했을 때 그 세금을요 기업이 다 부담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으로 떠넘기는 거예요. 물론 소비자가 굉장히 힘이 세거나 그렇게 되거나 가격이 비싸지면 소비자들이 등을 돌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소비자한테 가격 인상으로 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냥 과자 봉지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그 안에 빵빵하게 질소를 집어넣어 가지고요.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떠넘기게 되는 것을요. 우리가 전전이다. 앞으로 전가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요. 기업한테 세금을 때리라고 했더니 소비자한테 가격을 올리려고 그래서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한테 정부가 세금을 때렸어요. 소비자 가격을 올리려고 했더니 소비자들이 야 그러면 우리 니네 거 물건 안 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대자동차 같은 그런 공장 기업 입장에서는 이 뒤로 떠넘길 수가 있어요. 이 물건을 납품하는 주체들 있지 않겠습니까? 노동자라든가 아니면 부품을 만드는 자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자본 공급자에게 이렇게 해서 떠넘길 수가 있어요. 노동자들한테 야, 너 말이야 요즘 취업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정부가 세금 폭탄 맞았는데 우리 고통을 분담해야 되지 않겠어? 해가지고요. 임금을 인하하는 거야. 그래서 뒤로 이렇게 떠넘기게 되는 것을 뒤로 떠넘겼다, 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전방전가, 전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forward shifting이다 라고 하면요. 법인세가 부과된 결과 어떤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소비자 가격이 예년보다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커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상품을 사야 하는 소비자도 실질적으로 법인세 부담의 일부를 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후방 전가를 한다라고 하면요. 법인세가 부과되었을 때 기업이 노동의 고용량을 줄이는 거야. 야, 노동 채용을 줄이게 되거나 근로자가 받는 임금 자체가 하락하는 거야. 임금이 하락하게 되면 근로자 역시 법인세 부담을 부분적으로 뒤로 떠넘기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백워드 쉬프팅 해가지고 후방 전가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법인세, 기업에게 세금을 때렸을 때 가치가 창출되는 흐름에 앞으로 이 모자를 썼잖아.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써서 이쪽이 앞이에요. 눈이 여기 있죠.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떠넘기게 되는 것을 전전, 뒤로 떠넘기게 되는 것을 후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요. 요즘 같은 경우엔 마스크도 써야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세부담의 주체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조세부담의 귀착이다라고 하면요. 사람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몇 개 그룹으로 분류를 해서 각각의 그룹별로 조세가 어떻게 귀착되는가 그 양상을 분석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자, 기능별 소득분배다 해서 펑션별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럼 기능별 소득분배 같은 경우는요. 어떤 생산 요소를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별하는 거야. 당신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능을 제공했습니까? 노동을 제공했습니까? 자본을 제공했습니까? 아니면 토지를 제공했습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경영 능력을 제공했습니까? 이거에 따른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노동을 제공한 사람한테는요. 뭐를 제공하게 됩니까? 노동을 제공한 사람한테 임금을 주는 것이죠. 자본을 제공한 사람한테는요. 이자를 주게 되는 거예요. 이자를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를 제공한 사람한테는요. 땅을 제공하는 사람한테는 지대라는 것을 제공하게 되고요. 경영 능력을 제공한 사람한테는요. 이윤이라는 것을 제공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겠죠? 자, 여기서 당신이 물건을 만드는데 어떤 펑션, 기능,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부담을 우리가 기능별 소득분배 이렇게 얘기하고요. 계층별 소득분배라는 게 있습니다. 계층별 소득분배는요. 말 그대로 소득 계층별로 이렇게 소득을 분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층과 빈곤층이 이렇게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거 보시면 소득에 대한 사이즈별로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기능별이니까 펑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조세가 부담되는가 그거를 살펴보게 되는 게 계층별 소득 분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조세 부담의 귀착을 분석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제 미시경제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 기능별 소득 분배가 일반적인 거죠. 생산 요소의 공급자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층별 소득 분배도 우리가 소득 분포, 분배 상태 그런 거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요 정도 봐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부담의 원천과 조세와 관련한 사용 측면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금을 때렸어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실제로 부담을 지게 되는가? 그거는요. 실질이 진짜잖아요. 처분 가능 소득이니까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세금을 뺀 나머지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뭐야? 여기 보세요. 이게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세금을 뺀 나머지가 가처분 소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질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변수에 대한 실질 변수를 우리가 실질적인 측면에서 변수를 나타낸다라고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물가 가격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어떤 변수를 P로 나눠주게 되면 실질, 레알이에요. 레알. 그래서 리얼. 여기에 나와 있는 R이 바로 리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요. 자, 여기서 어떤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실질, 리얼, disposable income 해가지고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의 변화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세 부담의 귀착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각각의 계층별로 실질 가처분 소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걸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납세자의 명목소득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소득세랑 물가수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인데 내가 버는 소득에서 여기 나와 있는 소득세를 뺀 나머지 그게 바로 가처분 소득이고요. 그걸 P로 나눠주게 되면 물가로 나눠주게 되면 그게 실질 가처분 소득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선 첫 번째 원천 측의 효과가 있고요. 사용 측면의 효과가 있습니다. 사용 측면의 효과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뒤에도 다시 보겠지만 여러분 경제 원론 시간에 우리가 뭘 얘기했습니까? 요렇게 한번 볼게요. 어떤 Q라는 상품이 있고요. 가격이 있어요. 여기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이랬을 때 어떤 공급자한테 만약에 세금을 때렸어. 자, 그러면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는 거 맞죠? 그러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상방으로 이동합니다. S1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가격이 이전보다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격이 P0보다 P1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용 측면의 효과예요. 조세를 부과했더니 가격 변화,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이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게 되는 거야. 소비자 가격이 상승한다고요. 여기에 상승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요. 소비자 가격이 얘가 상승하게 되면 색깔을 다른 걸로 할까요?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실질 가처분 소득이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다음에 자, 원천 측 측면에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금을 때렸어요. 그랬더니 명목 처분 가능 소득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생산량이 여기 보시면 생산량이 Q0에서 이 제로점에서 1로 바뀌었어. Q1으로 생산량이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명목 소득 자체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가처분 소득의 자체에. 그래서 조세를 부과하게 되니까 총수요가 감소해요. 그렇잖아. 우리가 경제 원론 또는 거시경제학에서 보면 세금을 때리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총수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까 총수요가 감소해요. 총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이게 노동시장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파생수요라고 기억나십니까? 파생수요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고용이 감소하고요. 임금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조세를 부과했더니 각 생산 요소의 수요 공급에 변화가 오게 되고요. 그 결과 생산 요소 공급자가 얻게 되는 소득 자체가 감소하는 거야. 여기 보시면 고용 감소 이거는 여기 보시면 이거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발생하게 되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서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 올라가서요. 나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게 사용 측면의 효과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생산량이 줄어들어요.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면 이게 Q가 감소하는 게 바로 이거랑 같은 얘기야. 그러면 더 이상 아니 물건도 많이 만들지 않는데 노동을 많이 채용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고용 자체가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일을 못했으니까 나의 전체적인 소득 자체가 줄어드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급자의 소득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 앞으로 가보시면 얘가 바로 Y 자체가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감소해서 실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귀착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봤는데요. 귀착에 대한 몇 가지 개념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균형 예산 귀착이라고 합니다. 균형이라는 것을 밸런스를 번역한 거예요. 밸런스가 유지되는 예산에서의 인시던스 귀착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어떤 조세로부터의 세수를 갖고 특정한 사업을 수행한다고 할 때 조세 징수와 지출 프로그램의 효과를 같이 묶어서 귀착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세금을 때리거나 정부 지출을 하거나 등등 할 때 보통 보면은 여기가 정부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떤 분배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때요. 어떤 세금을 걷어서 조세 수입을 걷게 됩니다. 특정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세 징수뿐만 아니라 지출 프로그램 여기요. 정부가 정부 지출을 사용하게 되는데 재원 조달하게 되는 요 T 요거를 같이 묶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게 균형 예산 귀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분배적인 효과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재원을 조달했는데 어떻게 쓰는가 거기까지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차별귀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별귀착이다라고 하면은요. 정부가 쓰는 예산을 불변으로 유지합니다. 만약에 100억을 쓴다 그러면 100억 그대로 유지를 하게 돼요. 자, 그렇다는 가정하에서 어떤 한 종류의 조세를 같은 조세 수입을 가져다주는 다른 종류의 조세로 대체라는 말 잘 좀 체크해 두세요. 대체했을 때 어떤 분배 효과가 나오는가 그걸 보는 것을 바로 차별이 대체라는 거야. 그래서 표현을 differential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부가 조세를요. A라는 텍스를 이용해 가지고 조세를 거두고 있었어요. 소득세로 거두고 있었는데 요걸 없앱니다. 요걸 없애요. 텍스 A를 없애고요. 텍스 B로 바꿉니다. 텍스 B로 바꾸고 정부의 지출 크기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야. 그래서 지출 크기는 유지하는데 A를 제거하고 B로 이렇게 바꿔서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살펴보게 되는 것을 이거를 바로 우리는 차별귀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다음에 우리 절대귀착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귀착이라는 것은요. 앱솔루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바로 다른 조세나 지출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전제하고요. 특정한 조세의 분배적 효과를 살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대체했잖아. A를 제거하고 B를 지금 가져오게 된 걸 얘기했습니다. 정부 지출이 얼마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다른 걸로 대체해서 우리가 비교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정부 지출이 100억을 쓰게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소득세 사용하는 것을 중립세로 바꿨다라고 하면은 약간 괴리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 괴리만큼을 우리가 바로 중립세가 가장 이상적인 어떤 조세에 왜곡을 가져다 주지 않는 조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립세로 대체했을 때 미치는 효과 그걸 나타내는 게 초과 부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정부가 이렇게 또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절대 귀착이라는 것은 정부의 지출이 그대로 가만히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조세 텍스 A도 그대로 가만히 있고요. 대체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하나를 추가하는 거야. 그래서 텍스 B를 말 그대로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추가했을 때 그랬을 때 미치는 특정 조세를 하나 더 추가했을 때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우리가 절대 귀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일단 이 세 가지 정도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균형 예산 귀착, 그리고 차별 귀착, 그리고 절대 귀착 이렇게 있으니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기준에 의한 귀착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부분 균형 분석하고요, 일반 균형 분석, 요거에 대한 귀착 이렇게 있습니다. 부분 균형 분석이다 라고 하면 파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경제의 어떤 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주고받는 역할, 영향은 굉장히 작다 이렇게 간주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시장에 영향 미치는 것들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만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숲과 나무가 있으면은요, 전체 숲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나무 하나만 보고자 하는 것만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일반 균형 분석이다라고 하면요, 제너럴 이거 미시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모든 시장을 다 살펴보는 거예요. 일반이다라고 하면은 각각의 어떤 시장들의 어떤 상호 연관 관계를 우리가 다 동시에 한꺼번에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다른 모든 시장을 한꺼번에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장과의 관계를 상호 의존적인 의존 관계를 다 고려하는 겁니다. 의존 관계를 고려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균형 분석이라는 게 모든 시장을 다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면 부분 균형 분석 방법과 일반 균형 분석 방법 이렇게 한 가지 접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작에서 늘상 얘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 단기와 장기에 대한 우리가 귀착을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단기라는 건 뭡니까? 단기라는 것은 뭔가 고정 투입 요소가 있고 고정 비용이 있고 뭔가 진입과 퇴출이 불가능한 아니면 가격 변수가 고정되어 있는 약간 뭔가 경직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단기는 약간 말 그대로 짧은 기간이라 볼 수 있는데 단기에는 저축자들의 어떤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축에 세금을 때렸어. 자, 여러분 저축을 하셨죠? 이자 소득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세금을 내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시다. 그럼 저축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축을 했어. 근데 이자 수익이 많아져서 세금을 많이 부과되는 것이죠. 근데 단계는 그래서 저축자가 이렇게 부담을 지게 되는데 장기에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저축이 감소하게 되잖아요. 저축이 감소하게 되면은 자본 스톡이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사람들이 저축을 해야지 그 저축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 자본을 구입하는 그게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본을 축적하게 되면서 자본 스톡이 증가해야지 경제 성장이 되는 건데 내가 저축을 해. 그래서 저 사람이 당장 돈이 급해. 기업을 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근데 나는 뭐 그렇게 급한 건 필요 없어. 돈도 많이 있어요. 뭐 좋은 거죠. 그러니까 당장 돈이 필요 없으니까 더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그게 대부자금을 공급해주는 저축자가 되는 것이고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자가 바로 투자자, 기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근데 저축에 세금을 때리면 저축이 감소하게 되잖아요. 그럼 자본 스톡이 감소하게 되면요. 경제 성장이 잘 안 되고요. 생산량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어. 국민 소득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일반 균형 분석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처럼 단기에는 약간 부분 균형 분석과 약간 매칭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장기에는 약간 일반 균형 분석과 이렇게 같이 연결이 돼서
저축자한테 세금을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파급 효과가 맞아요. 여기 나와 있는 노동자에게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그 정도만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에서 또 분석하는 게 자, 폐쇄경제와 개방경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쇄경제라는 것은 다른 나라라고 할까? 외국과의 거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개방경제다, 오픈 이코노미다라고 하면은요, 이때는 말 그대로 다른 나라와의 교역까지 신경을 쓴다는 것이죠. 개방의 정도가 큰 경제에서 자본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만약에 이거 뒤에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본은 국경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국경이 없이 그냥 자본은 국적이 없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우리나라 이자율보다 외국의 이자율이 더 높으면 그냥 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요. 자본이. 국내 주식시장보다 외국 주식시장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되면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요. 국내 주식시장이라든가 국내 이자율이 높으면 다시 자본이 들어옵니다. 자, 자본이 쉽게 개방경제에서 들락날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세금 내기 전에 수익률이 있었는데요. 여기다가 만약에 세금을 때렸어. 수익률에다가. 그러니까 자본에다가 세금을 때린 거예요. 자본의 수익률에다가 세금을 때리게 되면 수익률에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부과시 여러분 자본과 관련된 얘네들은 쉽게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맞아요. 쉽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 자본은요. 자본의 공급자는 하나도 부담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본의 공급자는 나 그러면 다른 나라 갈래 이렇게 얘기하면 자본의 수요자인 투자자가 다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자본의 공급자는 조세 부담이 전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혀 없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낸 다음에 수익률도 종전과 다름없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조세부가 했을 때 아니면 꼭 조세부가 말고 외부 어떤 충격, 정부 정책에 대한 충격도 분석할 때 똑같은 식으로 보시면 돼요. 부분균형 분석, 일반균형 분석, 단기, 장기, 폐쇄경제와 개방경제 이렇게 보시면은요 다각도로 살펴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귀착과 관련해서요 부분균형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좀 먼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어떤 파셜이니까 과세 대상되는 그 부분만 놓고 살펴보는 거예요. 어떤 상품에 사과라고 할까요? 아이스크림이라 할까요? 아이스크림에 부과된 물품세 부담이 어떻게 귀착이 되는가 그거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물품세는요 종량세 방식으로 부과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종량세랑 종가세는요 여러분 아시죠? 종량세는 물건 한 단위당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한 단위당이기 때문에 공급곡선이 상방으로 이동을 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있어요. 공급자한테 부과를 했어. 그러면 공급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텍스를 한 단위당, 이거 원래 이제 한계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100원씩 세금을 때리게 되면은 텍스가 100원씩 때리게 되면은 공급곡선이 이렇게 텍스를 부과한 만큼 텍스만큼 상방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그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좀 종가세라고 해볼게요. 이거는 말 그대로 가격의 몇 퍼센트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세금을 10%를 가격의 10%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있으면 공급곡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세금을 10% 부과하게 되면 여러분 가격이 100원일 때 10%면 10원이 되는 것이고 가격이 1000원일 때 10%면 100원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공급곡선이 이런 식으로 해서 텍스인데 종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요. 이게 기울기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수요 곡선이 여기 있게 되면 종량세나 종가세나 사실은 수요 곡선이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량이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 그 효과는 동일합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효과가 동일하다는 것은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그 방향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정리하면 물품세 같은 경우는 종량세와 종가세가 있게 되는 건데 우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나와 있는 종량세를 가지고 분석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봐주시죠. 자, 그리고 이제 공급자, 생산자가 조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물품세의 법적 귀착이 공급자에게 돌아가긴 하겠지만 경제적 귀착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법적으로 야 기업아 네가 세금 내라고 했어. 고용주야 네가 세금 내라고 했는데 그걸 근로자에게 떠넘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지 않고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자, 우리 볼펜이 있다라고 합시다. 아이스크림에서 볼펜으로 바뀌었어요. 볼펜 한 자루당 100원의 물품세가 부과된다 할게요. 100원의 물품세가 부과되면 공급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합니다. 이걸 이제 수요 공급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P로 정리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012를 찾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2 이렇게요. 자, 0이 이제 원래 가격이야. 원래 아이스크림 가격이 500원이 있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해서요. 나타나는 요 560원이 P소라고 쓸게요. 소비자가 내는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소비자는 이전에 500원짜리 하는 볼펜을요. 560원을 부과하게 되는 거니까 60원만큼 더 비싸게 물건을 구입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가 단위당 부과하는 가격이 60원인데 소비자 잉여로 측정하면 이게 소비자 잉여가 이렇게 있었는데 노란 색깔만큼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부담은 노란 색깔 사다리꼴 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 입장에서 살펴보면요. 생산자는요. 소비자가 560원이라는 가격을 지불했어요. 거기에 100원이라는 세금을 정부한테 갖다 바쳐야 된단 말이야. 그럼 560원이라는 가격을 소비자한테 받았는데 거기서 100원을 정부한테 갖다 바치게 되면 소비자 그 생산자 기업 입장에서는 얼마를 수취하게 됩니까? 아, 그렇지. 여기 보시면은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이 바로 46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 있고 생산자가 받는 가격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비자에게 귀착되는 부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란 색깔 사다리꼴만큼이 소비자가 부담하는 크기, 잉여가 얼마나 감소했는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생산자가 부담하는 전체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생산자 잉여에서 조세 부과로 인해 가지고 부담하게 되는 이 연두 색깔 되는 면적의 크기 사다리꼴이 생산자 부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요거 잘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물품세 부담을 누가 얼마나 많이 지는가 그거는요. 수요와 공급에 대한 탄력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탄력성이라는 게 뭐야? 가격 탄력성. 이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 요거 미시경제학이나 경제원론의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여기서 더 설명드리지는 않을게요. 가격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예요. 반응하는 정도.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수요 곡선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수요 곡선, 소비자가 부담할 때 이쪽에 한번 살펴보시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만약에 수요가 좀 비탄력적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수요 곡선이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이면 이렇게 가파르다고 할게요. 이게 비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012를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012를 찾으면 여기가 0인데 여기가 1이야. 거래량은 조금 줄어들고요.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이렇게 비싸요. 여기가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소비자가 부담하는 크기는 이만큼이 되는데 여기서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크기가 더 커지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녹색깔이 훨씬 더 크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생산자가 수취하는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색깔을 뭘 써야 될지 모르겠네요. 생산자가 부담하는 게 단위당 요만큼인데 여기서는 생산자가 부담하는 게 더 작아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요 곡선이 기울기가 가팔라서 여기다 할게요. 디맨드 곡선에 기울기가 작아서 작은, 기울기가 큰 이렇게 해야겠죠. 여기서는 기울기가 큰. 여러분 기울기가 탄력성과 역수라는 거 알고 계시죠? 기울기가 작아야지 탄력성이 커지고요. 기울기가 큰 이렇게 되면 큰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은 이렇게 되잖아요. 탄력성이 작은 경우 이렇게요. 네, 이해되십니까? 자, 디맨드 곡선의 기울기가 큰, 지금 수요의 탄력성이 작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가격에 탄력적이다라고 하면 가격이 얼마나 민감한가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소비자가 우리가 얘기하잖아. 사치품. 그렇죠. 가격이 좀만 비싸도요. 1,000만 원에서 가격이 500만 원 떨어지거나 50%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가격에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가격이 좀만 변하면 잘 안 사거나 그래요. 근데 필수품 어때요? 우리 쌀, 뭐 치약, 비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활할 때 있어서 가격이 퍼센트지로 변하더라도 50% 올라가거나 50% 하락해도요. 밥을 하루에 3끼 먹지 뭐 4끼, 5끼 먹고 뭐 2끼, 1끼 먹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에 대해서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또 쌀을 대체할 만한 다른 상품도 별로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가격 탄력성이 작다 이렇게 얘기하면 소비자가 탄력성이 크다라고 하면 힘이 센 거야. 그럼 탄력성이 작다라고 하면 이거는 바로 뭐냐면 소비자가 힘이 없어, 작아 이걸 뜻하는 거예요. 자, 소비자가 힘이 별로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탄력성이 작은 비탄력적인 경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소비자 부담은 어떻게 돼요? 소비자가 힘이 별로 없어 이렇게 되면 소비자 부담은 소비자가 힘이 없으니까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공급 곡선이 수평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 우리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0, 1, 2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세금을 때렸어요.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2 이렇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0, 1, 2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0, 1, 2, 1이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고 0이 원래 가격이고 2가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입니다. 자, 기억하시죠? 자, 1이 이게 뭐예요? 이게 1 이렇게 쓰면 이게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이야. 원래 가격에서 텍스를 부과한 만큼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 올라갔고요. 0이 원래 500원이야, 500원. 500원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면 1, 2에 해당하는 게 바로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0, 1, 2 생각하시면 0이 원래 가격이 되는 것이고 1이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고요. 2가 바로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생산자는 어떻게 돼요? 생산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 가격인 500원을 그대로 받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생산자 부담 있어요? 없어요? 조세 부담 없어. 전부 다 소비자가 부담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공급 곡선이 수평이다라고 하면 이거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공급 곡선이 수평이다라고 하면 공급 곡선이 수평이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로 큰 겁니다.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탄력성이 무한대이므로 자, 이거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다 그러면 공급자가 완전히 힘센 거야. 그래서 공급자가
완전 힘세 이렇게 되는 거야. 완전히 힘이 세요. 힘이 세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 정부가 세금을 때렸어.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얼마, 뭐 10억이면 10억, 100억이면 100억, 얼마 걷어가는 게 목적이야. 자, 그런데 소비자가 있고 생산자가 있어. 누가 세금 내는가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소비자가 힘이 나름대로 있는데 힘이 싸움을 좀 잘해요. 근데 이 공급자가 엄청나게 뭐 타노스 같이 힘이 센, 골리앗 같이 힘이 센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게 어떻게 돼? 자기가 힘 세봤자 얼마나 세? 타노스 앞에서는 깨갱거리잖아. 그러니까 세금을 낼 때 누가 내요? 그렇지, 소비자가 다 내는 거야. 만약에 이게 두 사람이 이제 있는데 이 평범한 사람이고 저 같은 사람이고요. 여기가 만약에 뭐라고 할까? 아유라고 합시다. 아유랑 제가 이렇게 같이 밥을 먹게 됐는데 누가 밥값을 낼까요? 제가 내야죠. 커피값은 누가 낼까요? 제가 내야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이유와 BTS가 만났어. 그러면 둘이 힘이 삐까삐까 하잖아. 그렇게 되니까 만약에 첫 번째 밥을 아이유가 냈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BTS가 내야 되겠지. 아이유가 야 나는 내는데 넌 안 내. 그럼 알아서 반반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힘이 세는가에 따라서 조세 부담액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공급자가 완전히 힘이 세요. 공급자가 완전 힘이 세면 어떻게 돼요? 따라서 소비자가 완전 힘센 공급자는 하나도 부담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소비자가 전부 부담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비자가 지는 상대적 부담은 공급의 탄력성이 클수록, 여러분 생각해봐. 공급의 탄력성이 크다. 이건 뭐야? 생산자가 힘이 셀수록. 생산자가 힘이 셀수록 누가? 소비자가 내는 부담은 커지게 되고요. 수요의 탄력성이 작을수록 소비자가 힘이 약할수록, 이거 읽으시면서 그냥 무슨 말인지 저절로 이해가 돼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소비자가 지는 부담, 소비자가 얼마나 세금을 낼 것인가, 얼마나 소비자한테 귀착될 것인가, 이거는요. 공급의 탄력성이 클수록 이게 뭐야? 생산자, 공급자가 힘이 셀수록, 아니면 소비자가 힘이 약할수록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내는 부담은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프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거는 이제 원론에서 많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께서는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정도 봐주시고요. 다음에 귀착의 분석과 관련해서요. 부분균형 분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품세의 납세 의무가 소비자한테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생산자한테 있게 되면은요. 그러면 생산 비용이 증가해서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요. 소비자한테 있어. 그러면 느낌 자체가 뭐냐면 소비자의 디맨드 곡선이 약간 편익 곡선이잖아. 여러분 생각해봐. 그럼 소비자가 아이스크림 먹었을 때 나는 한 100원까지 낼 생각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100원에 그거는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100원에 1000원까지 낼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 세금을 100원을 부과했다라고 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500원이 할까요? 원래 500원까지 낼 생각이 있었는데 거기다 100원의 세금을 부과했어.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 아이스크림 먹을 맛이 떨어지는 거야. 볼펜을 지불할 밀링리스트 페이가 떨어지는 거야. 물론 이제 편익 선호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직관적으로 쉽게 생각하게 되면 디맨드 곡선이 편익 곡선인데 곡선이 느낌이 한계 편익이죠. 편익 곡선이 편익을 나타내는 의미인데 편익 곡선이 하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하방으로 이동을 해. 편익이 감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방 이동이 100원만큼 밑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원래 0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1, 여기가 2라고 써야죠. 2 이렇게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렇게 되는 거지. 소비자가 세금 내니까 뭐 여기 볼펜이라 했는데 아이스크림이라 할게요. 아이스크림 가게를 내가 가려고 했었는데 그냥 세금 내야 되니까 먹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그냥 가. 기업이 어떻게 해요? 생산자가 저기요 손님 고객 왜 거기 그냥 가요? 저요 아이스크림 먹으면 정부가 세금 내래요. 그래서 팥빙수 아이스크림 별로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안 먹으면은 사실 생산자 입장에서도 이 손해가 되는 거잖아.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잠깐 스톱. 내가 가격을 좀 더 싸게 해줄 테니까 먹을래? 이러는 거야. 얼마나 싸게 해줄 건데요? 원래 500원이었거든.
근데 460원으로 싸게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소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산자가 40원만큼 손해를 보는 거죠. 물론 이게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이야 받는 가격입니다. 460원 이렇게 받게 되는데 자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500원보다 460원을 싸게 했으니까 이득을 보게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생산자 입장에서는 야 너는 물건을 싸게 샀으니까 좋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정부한테 그래요 100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얼마나 부담하는 거야? 460원에다가 100원을 더한 560원만큼이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2가 되고요 여기가 바로 1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나왔던 그림은요 어떻게 됐냐면 생산자한테 부과하게 되면은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살짝 표현을 하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이동을 한 거예요. 점선으로 표현할게요.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소비자한테 세금을 때리게 되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하방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요, 우리가 012를 찾게 되면은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2 이렇게 되는 거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012만 찾으시면 돼. 그래서 1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고요. 여기 보시면 2라는 것은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자한테 물품세가 부과되는 효과는요. 공급자한테 세금 내 이거 하는 거랑 정확하게 같은 효과야. 수요 곡선이 이제 법적 귀착은 다르지. 법적으로 세금 내는 심부름은 누가 내는가 그건 달라지지만 경제적인 귀착인 실질적인 귀착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분균형 분석은요, 요걸 기본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가지고 약간 기울기가 수직인 경우랑 수평인 경우 이런 쪽으로 확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자, 생산 요소에 대한 과세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노동자에게 노동에 대해서 과세를 했다라고 합시다.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세 일을 하게 되면 임금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노동자한테 부과했다라고 하면 노동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는 거야. 이거는 여기 보시면 종가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요. 종량세가 아니라 종가세. 텍스에 대해서 일정한 퍼센트 비율로 가기 때문에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게 되면서 상방 이동했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관심사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0, 1, 2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여기가 0, 1, 2 똑같이 보시면 돼. 단지 주의하셔야 될 게 뭐가 되냐면 우리가 앞에 아이스크림이나 볼펜 시장에서는요. 수요가 누구야? 우리가 수요자가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공급이 누구야? 기업이 생산 공급자가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요. 노동에 대한 수요자가 누가 노동을 수요합니까? 이게 기업이야, 기업. 고용주가 되는 거예요. 고용주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노동에 대한 공급 주체는 누굽니까? 라고 하면요. 이 공급 주체는 이거는 근로자가 바로 노동자가 근로자라고 쓸게요. 근로자가 노동의 공급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임금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500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게 560원 이렇게 된다 할게요. 이게 뭐라고요? 1이 소비자 부담이잖아. 수요자 부담이잖아. 여기서 소비자는 누구나? 기업이에요. 기업. 기업이 임금을 이만큼 줘야 돼. 그래서 기업이 제시하는 임금이에요. 제시하는 임금 이걸 나타내는 것이고요. 기업이 이만큼 560원이라는 아니면 여기 보시면 W 뭐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네요. 이거를 뭐 1이라 할까요? 여기 1에 해당하는 만큼 560원의 임금을 제공했어요. 자,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고용주는 이전보다 W0보다 노란 색깔만큼 더 많은 임금을 줘야 되니까 고용주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반면에
노동을 공급하는 근로자는요 460원만큼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요만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460원이 이게 바로 뭡니까? 그러면 이거는 근로자가 수취하는 임금이에요. 근로자가 수취하게 되는 임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연두 색깔만큼이 근로자 부담.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스크림 같은 생산물이라든가 볼펜과 같은 생산물이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노동의 거래량이라고 하는 생산 요소라든가 그거는 결과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역시 누가 많이 부담합니까?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조세 부담을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도 앞에 거랑 똑같습니다. 아셨죠? 그거 좀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한 과세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 노동이 있었고요. 지금은 자본에 대한 과세입니다. 고려 대상으로 삼는 경제가 얼마나 큰 오픈니스라고 하는 개방성을 갖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본의 공급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이제 자본, 자금 뭐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엄밀한 개념은 아니지만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돈, 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개방경제 하에서는요, 달러는 어느 나라에 있든 상관없어.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내 자본시장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무한히 큰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공급의 탄력성, 자본의 공급자가 누가 자본을 공급합니까? 자본에 대한 공급자가 바로 이제 저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무한히 탄력성이 크다라고 하면은요, 이게 완전히 힘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외와 자본 거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자율이 얼마 정해졌잖아. 거기서 그냥 그대로 그 정도는 챙겨줘야 돼요. 만약에 국내 자본가가 자본시장에서 만약에 세금을 떼려가지고 수익률이 딴 데 해외에서는 미국에 투자하게 되면 5%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국내에 투자하게 되면 원래 5%여서 어디 하든 상관없었어요. 자본의 이동이 움직일 만한 요인이 없었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세금을 때려서 만약에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3%로 떨어졌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들이 달러 갖고 있는 달러는 어디로 가? 해외로 가버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에 대해서 국제시장에서 정해진 이자율을 유지하지 않게 되면은 그냥 국내 시장에 자본이 들어올 이유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본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급자들은 그냥 하나도 피해를 보지 않고요. 당연히 자본에 대한 사용자가 전부 다 100% 전가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본에 대한 경제에 대한 개방성이 높을수록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본에 대한 개방성이 높다라는 것은 자본의 공급이 왔다 갔다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달러라는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다라고 하면은요, 이건 뭐예요? 자본의 공급이 자본에 대한 공급이 자유로운 거예요. 공급자가 힘이 센 거야. 힘이 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본의 공급자가 힘이 세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본의 사용자가 이제 보통 누구라고 하면 됩니까? 자본을 빌리는 사람이야. 투자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투자자가 자본의 공급자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저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축자는 자본을 공급하는 대부자금을 공급해주는 주체는 자본의 공급자이기 때문에 저축자가 아무런 부담이 없이 자본의 사용자인 투자자에게 전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앞에 했던 거 탄력성, 수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세 자본화라고 얘기합니다. 텍스 캐피탈라이제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산 가격 같은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산, 부동산, 토지 이런 거요. 자, 토지는요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자본이다라고 하면요 이자율 수익률에 따라서요 돈이 왔다리 갔다리 쉽게 자본시장이 개방돼 있으면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없어.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다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게 토지야. 토지의 가격을 우리가 지대라고 얘기합니다. 지대, 렌트 이렇게 얘기해요.
자, 토지와 관련된 공급곡선 이렇게 토지 수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지대 땅값이 올라간다 해서 한강이 보이는 뭐 이렇게 전망이 좋은 아파트 그런 땅은요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그냥 부르는 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요. 근데 수요는 그냥 이렇게 있어요. 토지에 대한 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선 직관적으로 보면 토지에 대한 공급이 이렇게 수직이다라고 하면 수직이면 토지 공급에 대한 가격, 지대에 대한 탄력성은 빵이죠. 그러면 토지 공급의 지대 가격이에요. 지대에 대한 탄력성이 빵이 되는 것이고요. 탄력성이 제로가 되고요. 빵이에요. 빵이고. 여러분, 토지 공급에 대한 지대, 가격이 지대입니다. 가격 탄력성이 빵이면 토지 공급자가 힘이 세요? 없어요? 아, 이거 없지. 토지 공급자가 완전 힘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 힘이 없어요. 네, 이해되십니까? 토지 공급자가 완전 힘이 없으면 그래서 토지 공급자가 100% 조세를 부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0, 1, 2를 찾으셔야 되는데 이게 좀 그림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0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상적으로 그릴게요. 자, 조세부가 전에는 여기 보시면 여기가 0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새로운 공급곡선과 관련해서 새로운 공급곡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공급곡선이. 그럼 새로운 공급곡선과 여기 나와 있는 수요곡선이 만나는 점이 1 이렇게 되고요. 이해 가세요? 여기 미니 그림 살짝 볼게요. 공급곡선이 이렇게 상방 이동했어. 그러면 우리가 찾는 것은 뭐예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라고 하면 여기가 0, 1, 점점점에서 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2점에 해당하는 게 어디야? 여기가 0, 1 새로운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이 만나는 건데 얘가 이렇게 공급곡선이 수직이 돼버리니까 이 수직의 그래프를 잘 안 그려져서 이렇게 위에 꺾은 선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요. 여기가 1이 되는 거고요. 1이 되고요. 2에 해당하는 점이 여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원래 가격이 P0 500원이었는데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이렇게 P0가 되는 것이고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100% 부담한다? 아, 토지 공급자가 완전 힘이 없으니까 토지 공급자가 100% 부담해. 토지를 여기 보시면 이게 소유자가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사용자, 소비자라고 보시면 돼. 이건 토지의 얘가 소유자가 되는 거고 토지에 대한 생산자가 이제 공급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거는 토지에 대한 수요자예요. 토지에 대한 수요자가 지불하는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의 수요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그 이전의 가격 그대로 지불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세금을 부과한 만큼 토지 공급자는 가격을 다운시켜가지고 받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자산 가격이 미래에 발생될 조세 부담의 어떤 현재 가치, 디스카운트, 우리 비용 편익 분석에서 봤죠? 현재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거를 식으로 표현한 게 여기입니다. 자, 토지 시장이 완전 경쟁적인 상황인데 토지 가격과 임대료 흐름이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요. 앞으로 그 토지에서 벌어들이게 되는 임대 수입에 대한 그 가치를 기간당 할인율로 표현을 해가지고요. 임대료의 흐름의 현재 가치 합 이렇게 나타냅니다. 아니 한강이 보이는 땅에 거기에 내가 만약에 어떤 무슨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집을 임대해도 되고요. 아니면 어떤 토지에 대한 농작물이다 그러면 거기다 과수원을 나무를 심어가지고요. 사과를 심어가지고 거기서 얻게 되는 수확되는 게 앞으로 1년에 지력이 다 소진될 때까지 계속 얻게 되는 수확의 디스카운트해서 나타낸 값이 바로 그 토지의 가격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토지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 각 기별로 요만큼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할게요. 그럼 텍스도 우리가 봤을 때 T0, T1 앞으로 쭉쭉쭉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요거를 R과 T를 따로 빼요. T를 따로 이렇게 빼서 여기 T0 요거와 요거 T와 요거 T와 여기 T와 이렇게 따로 빼냅니다. 빼내서 원래 가격이 이렇게 했을 때 세금을 조세를 부과하게 되니까 이만큼 가격 변동이 생기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이만큼의 미래 조세 부담이 현재 가치만큼 가격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 변화하게 되는 게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땅덩이에다가 세금을 때린다라는 게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영원히 계속 때린다라고 할게요. N기까지 때린다 할게요. 그렇게 되면 그 앞으로 내가 내는 세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세금의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나타낸 값만큼 땅값은 변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식으로 표현한 게 요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천천히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결국 조세 자본하다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토지가치 공급이 고정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토지를 공급하는 사람, 소유하는 사람이 100% 조세 부과하게 되는 미래 현재 가치만큼 한 만큼 하락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현실에서 부과된 조세 자본화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면요. 미래 예상되는 조세 부담은 요거 중요한 건데 현재야 현재 그 토지를 보유하는 사람에게 전적으로는 100% 조세 부담이 귀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세금 내는 사람은 지금 만약에 내가 지금 토지를 거래하려고 해요. 근데 세금은 내년부터 부과된다라고 할게요. 근데 지금 사는 사람이 얘기하겠지. 아, 저기요, 내년부터 세금을 제가 다 내야 되는데 그 세금만큼 어떻게 깎아주시죠? 그때 토지를 공급하는 사람이 아, 그럼 너한테 안 팔아. 이렇게 되면 힘이 있는 거야. 근데 이건 지금 팔아야 돼. 그리고 살려는 사람도 없어. 그럼 아, 그만큼 제가 세금만큼 깎아서 토지를 제공할게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세금 내는 사람은 토지를 지금 구입하는 사람이 내는 거지만 자본화로 인해 가지고요. 가격 디스카운트 할인, 이미 낮아진 가격을 주고 샀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 형식상, 이거 실제로라는 것은 형식상입니다. 형식상 세금을 내는 사람은 지금 토지를 구입하려는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진짜입니다. 진짜. 그가 지는 부담은 없고요. 지금 토지를 파는 사람이 100%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토지 공급이 약간 신축적이 되면은 완전한 자본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임대료를 일부분을 딴 사람한테 전가할 수 있는데 완전한 자본화다라고 하면 토지의 공급 같은 게 고정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토지의 자본화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수요 공급 곡선 얘기할 때 공급 곡선이 수직인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자본이 개방화돼 가지고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어떤 공급 곡선이 수평인 경우잖아요. 그랬을 때는 공급자가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다. 두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일반 균형 분석부터 우리가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